중대재해처벌법 대응과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역할을 주제로 특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특강의 원활한 진행을 돕기 위해 참석한 아나운서 이지혜입니다. 산업안전보건지도사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1년에 한 번씩 시행하는 국가 전문 자격이고 일종의 개인사업 면허 자격입니다. 건설안전, 기계안전, 전기안전, 화공안전, 보건 분야의 전문가인데요. 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습니다. 아직 많은 분들께서 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잘 모르고 계시거나 지자체에서는 아직도 준비 상황이 미진하고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라고 합니다. 이제부터 진행될 특강을 통해 여러분들께서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을 비교해보고 또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안전보건에 대한 최신 정보를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특강을 진행해 주실 안홍기 대표님의 양력을 제가 대신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석사과정을 수료하셨고 산업안전지도사와 건축시공기술사 자격을 보유하고 계십니다. 더불어 현재 경상북도 교육청 중대재해예방안전단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계시는 행복건설안전기술원 안홍기 대표님이십니다. 유익한 주제로 이 특강을 진행해 주신 대표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행복건설안전기술원 대표 산업안전지도사 안홍기입니다. 오늘 중대재해처벌법 1시간 동안 과연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 그리고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역할을 어떻게 수행을 해야 우리가 재해를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1시간 동안 유익하게 이해가 쉽고 빠르게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는 우리 앞에 아나운서님이 소개를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2022년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 행정안전부 대구광역시 경상북도가 주최해서 코트라 동방성장위원회 엑스코가 주관하게 됐죠. 올해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는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이번 대구의 행사장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희들도 부스도 입구에 이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과연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는 결국 국민의 안전 그리고 안전산업 육성을 하기 위해서 이 박람회를 개최하게 되었죠. 우리가 이제 국민의 권리가 있죠. 헌법에 나와 있지만 우리가 행복할 가치,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할, 추구할 권리가 있죠. 과연 현재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인간 존중, 안전에 대해서 추구가 되어야겠죠. 안전 말로만 들었는데 우리 안전 유해 위험도 제거해야 되고 쾌적한 작업 환경을 제공하는 게 안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제가 강연할 순서는 과연 중대재해처벌법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왜 도입이 됐고, 그리고 안전보건관리 구축을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위험성 평가, 반기별 점검, 그리고 즉식 사고 사례 등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산업안전보건법을 이해를 하셔야죠. 안전, 보건. 안전은 위험을 예방해야 되고, 보건, 유해 화학물질을 제거하는 것이 안전보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은 굉장히 복잡하죠. 법이 있고, 용이 있고, 규칙이 있고, 그리고 기준규칙, 그리고 코사 가이드, 작업 표준 지침.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 산업안전보건법을 복잡하고 기술성도 있어야 되고, 이 법을 알아야 중대재해처벌법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은 결국에는 근로자의 안전 그리고 작업환경 조성에서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서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구성은 먼저 총치, 체계, 안전보건교육, 유해위험 방지 조치, 도급식 산업재해 예방 조치, 유해위험 기계에 대한 조치, 유해위험 물질에 대한 조치, 근로자의 보건관리, 지도사 보건. 산업안전보건법은 공통점이 많지요. 유해위험이 많이 나옵니다. 유해위험, 그리고 안전보건, 그리고 지도사. 결국에는 우리 인간이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안전과 보건이 결합되어야 된다는 학문이죠. 그래서 이 학문이 결국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넘어오죠. 결국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은 행위자 처벌이에요. 행위자. 산업안전보건 행위자가 안전총괄 책임자, 관리 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대여자, 대여받는 자, 공급자, 공급받는 자, 발주자, 행위자 처벌이고,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 책임자 처벌이에요. 목적이 좀 틀리죠.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보건 조치를 위반했을 경우, 안전보건 조치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38조 39조에 보시면 나오죠. 그래서 산업안전보건 기준 규칙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처벌을 합니다. 누가? 사업주. 그런데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5조, 9조에 나와 있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이행해라. 그리고 경영자의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을 안 했을 경우에는 경영책임자를 처벌을 합니다. 그리고 제일 큰 것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조직으로 운영을 해라. 그리고 유해 위험을 제거해서 위험성 평가를 해라. 그리고 지속적 개선. 차이점이 좀 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행위자 처벌,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 처벌. 두 가지가 좀 틀리지요. 모르는 분들은 같이 혼돈할 경우가 있는데 대상이 좀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 중대재해처벌법 발생된 원인은 과거에 1994년도부터 성수대교가 붕괴되고 상품백화점이 붕괴되고 많은 산업재해가 발생됐죠. 근래에는 유치원 상도동의 유치원 붕괴, 그리고 잠원동 철거 사고, 무수한 사고가 나면서 많은 이제 시설물 유지관리법도 개정이 되었고 건축물 관리법이 제정이 되었죠. 그리고 교육시설 안전법도 개정이 되었지만은 이러한 사고가 자꾸 일어남에도 사고가 났기 때문에 2020년 1월 16일부로 산업안전보건법이 28년 만에 전면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된 목적은 발주자의 산업재해방 조치가 들어와 있죠. 제67조에. 그 전에 사고 나면은 시공자 책임이었는데 이제는 발주자도 산업안전보건법에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된 이유는 발주자를 포함시키는 거고, 그래도 사고가 또 났죠. 일명 태안화력발전소의 압사사고, 일명 김용균법이라고 하죠. 그리고 2020년 물류사고, 한 38명 인명사고가 발생했죠. 이 두 번의 사고로 인해서 중대재해처벌법 논의가 시작되었죠.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이 금년도 1월 27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 종사자의 안전, 그리고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큰 것은 결국에는 인간의 안전, 존엄성을 위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시민재해로 구분되어 있죠. 결국에는 목적에도 보시면 안전, 보건, 조치, 의무 위반 시에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는 법입니다. 경영 책임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 지사, 그리고 공공기업의 장, 공공의 장을 말하죠. 그런데 경영 책임자만 처벌을 받을까요? 공무원도 처벌을 합니다. 공무원은 형법으로 들어가죠. 형법으로 업무상 가십치사상. 왜 들어가냐면 목적에, 중대재해처벌법 목적에
공무원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형법으로 조사를 합니다. 모든 사고가 나면은 고용노동부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두 가지를 조사를 합니다. 경찰서에서는 형법으로 조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모든 사고 나면은 고용노동부와 경찰서에서 동시에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에 중대재해처벌법 4조, 5조, 9조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뭐냐? 우리가 이제 안전은 플랜, 두, 체크, 액션이라고 하죠. 여기서 S 스포트가 하나 더 지원이 되죠. 플랜이라는 것은 우리가 경영 책임자나 사업주가 계획도 수립하고 매뉴얼 절차서도 만들어야 되고 위험성 평가를 한다. 그리고 모든 안전보건 법령을 검토를 해야죠. 그리고 목표를 세우고 그리고 공무원, 현장, 사업주, 직원들 역량을 강화를 해야죠. 교육도 받아야 되고 협의체도 해야 되고 합동점검도 해야 되고 인식의 변화도 가지고 와야 되고 그래서 실행을 안전보건 활동을 해라. 우리가 안전보건 활동을 종류가 많죠. 현장에 가면 툴박스 미팅이라고 TBM 그리고 위험성 평가 회의, 안전점검, 안전감시단 모든 게 안전보건 활동입니다. 그래서 안전보건 활동도 해야 되고 비상시 대비 대응 훈련도 해야죠. 시나리오도 만들고 매뉴얼도 만들고 그래 하고 나서 부서별, 사업장별 모니터링 그리고 반기별 점검, 분기별 점검을 해서 평가를 해야 됩니다. 평가를 해서 최종 경영 책임자한테 보고를 해서 잘못된 것은 시정 조치하고 계속 피드백 관리를 하게 돼 있죠. 이 목적이 뭐냐면은 결국에는 근로자, 종사자들이 참여를 해야 되고 경영 책임자, 리더십을 발휘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개선을 하자. 이것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다 들어온 겁니다. 결국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은 플랜부터 스포트, 투, 체크, 액션을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 개선하는 안전보건 활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볼 수 있는데 중대산업재해는 건설공사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건설공사 50억 이상이죠, 지금. 50억 이상. 근데 중대재해처벌법은 총공사금액으로 따지죠. 총공사금액 50억 이상, 50인 이상. 그리고 시설사업장 5인 이상. 그리고 도급, 용역, 위탁 사업장을 말하죠. 중대산업재해가 보통 70%의 사고가 일어나죠. 그리고 중대시민재해. 중대시민재해는 우리 세월호 사고같이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다중이용시설, 공중이용시설, 여객시설이 들어와 있습니다. 보통 지자체에서는 보통 건설 현장 사고가 많이 나죠. 그리고 시민재해는 보통 시특보로 넘어와 있기 때문에 시설 유지 보수만 하면은 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망 1명 이상, 부상 2, 질병자 3명 이상 경우에는 처벌을 받습니다. 왜 처벌을 받느냐? 안전보건 확보 의무상을 안 했을 경우 처벌을 받아요. 그래서 경영 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상이 중요하게 되었고, 그리고 질병에 보시면은 폭염이 들어가 있죠. 폭염. 그리고 밀폐공간. 폭염은 33도 시상 주의보고 35도 시상 경보죠. 그러면 폭염이 있을 경우는 현장에서 물, 휴식, 쉼터, 그늘을 제공하고 작업 방법을 바꾼다든지 그렇게 대응 조치를 해야겠죠. 그리고 밀폐공간이 중요하죠. 얼마 전에 그 대구 정수장 사고 난 것도 밀폐공간이죠. 청소 용역. 그래서 밀폐공간일 경우에도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되고 근로자들 응급조치, 교육, 환기, 사전에 농도 측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대산업재해는 사업장이나 현장을 뜻하는 거고 시민재해는 시민의 안전권을 위해서 다중이용시설을 보시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중대시민재해는 보통 공사를 하면은 건설기술진흥법으로 먼저 들어오죠.
건물을 착공하면은 건설기술진흥법에서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초기 점검으로 넘어가서 건물이 완성되면은 유지관리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중대시민재는 가목과 나목이 있는데, 나목은 우리가 이제 건물을 하나가 완성이 되면은 유지관리 쪽으로 넘어가서 시설물 유지관리 업무를 보는 게 나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1종 시설물, 2종 시설물, 그리고 과목 같은 경우는 다중이용 시설, 일정 면적 이상,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이라든지 어떤 관람석, 객석 1000석 이상. 보통 다중이용 시설 같은 경우는 소방법을 많이 받아야죠. 소방법에서 자체 점검을 한다든지 분기별 점검을 한다든지, 그리고 대비 비상시 대비 대응물 훈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발주자, 오늘 여기 이제 지자체도 그렇고 공공기관 많이 들어와 있죠. 발주자 의무가 많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재해방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에 2020년 1월 16일 날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되어 발주자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 발주자 산업재해방조치가 들어와 있습니다. 왜 들어왔냐면은 그전에는 사고 나면은 시공자 책임이었는데 지금은 발주자. 그래서 이 법은 기본 계획 단계 때는 기본대장, 설계 때는 설계대장, 공사 때는 공사대장, 착공 때는 전문가가 이행 확인을 해서 발주자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죠. 지금 발주자 산업재해방조치 같은 경우는 유해이온 방지 계획서 대상일 경우에는 노동부에서 기본대장, 설계대장을 다 가지고 오라고 하죠. 그래서 발주자 산업재해방조치가 중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보건조정자, 안전보건조정자는 건설공사 55 이상의 혼재될 경우에 하나의 건물을 구축할 때 건축이나 전기, 통신, 분리 발주할 경우에는 혼재가 되죠. 그럴 경우에는 안전보건조정자를 지정하거나 선임을 해야 된다는 법이 몇 년 전에 또 도입이 되었죠. 그리고 휴일공사, 휴일공사 요즘 못하죠 하면은 노동부의 승인을 받고, 얼마 전에 그저께 한전에서 또 사망 한 분 생겼죠. 감전사고라서. 휴일날 그 도급인이 공사하다가 감전사고 났는데 발주자는 지금 내용도 모르고 있는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휴일 공사 작업할 때는 꼭 승인을 받고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도 작년에 개정이 되어 들어와 있죠. 그리고 설계 변경 요청, 설계 변경이란 거는 우리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 공법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는 현장에서 구조 검토자, 기술사 의견을 받아서 발주자에게 보고하면 발주자는 승인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년도 6월 2일 날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이 되었어요. 왜 개정되었냐면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그전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불가 항목이 있었어요. 사용 불가 항목이. 그런데 지금은 사용을 다 해도 됩니다. 단지 위험성 평가를 해서 협의체 서류를 만들고 하는 경우는 사용을 해도 된다. 금년도에 6월 2일 날 개정이 되었고, 그리고 건설공사의 산업재해방 지도, 금년도 8월 18일 날 이 법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작년 같은 경우는 도급인이 이제 착공 전에 계약을 재해방 기간에 계약을 해서 착공계를 내게 돼 있는데, 지금은 발주자 1억 이상 공사했을 경우에는 발주자가 계약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공공기관이나 발주자들 많이 들으셨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 법이 개정됐는데 알고 계실 줄로 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발주자 의무예요. 의무사항. 그래서 발주자 의무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나와 있는 그대로 이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세하게 보시면은 발주자의 산업재해방조치, 기본대장, 설계대장, 공사대장 이행 확인. 근데 전문가가 적정성 확인하게 되어 있어요. 적정성 확인은 작년도 11월 16일 날 개정이 되었죠. 그전에는 안전보건 전문가가
안 해도 되는데 지금은 안전보건 전문가가 적정성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가 방법은 작성 방법 두 가지예요. 공공은 매뉴얼대로 작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산업안전보건법 기준규칙에 보시면은 고시에 나온 거는 사급, 도급 기준일 경우는 고시로 작성하고 공공은 매뉴얼대로 작성을 해서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법이 도입된 거는 결국에는 근로자 안전 때문에 도입이 되었어요. 건설기술진흥법에는 설계안전성검토가 있죠. 그런데 우리 일선의 지자체 공무원들이나 설계 엔지니어 분들이 자꾸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설계안전보건대장과 설계안전성검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설계안전보건대장은 노동부 쪽이고 설계안전성검토는 국토부죠. 건설기술진흥법. 설계안전성검토는 구조물 안전이에요. 구조물 안전이고 설계안전보건대장은 근로자 안전입니다. 결국에는 기본대장 할 때 유해위험 요인을 발굴해서 지하매설물, 우리가 지하매설물이 많죠. 한전의 지중선, 통신관, 상하수도, 도시가스, 지중매설물을 다 파악해서 설계 조건을 만드셔야 돼요. 기본대장 핵심은 두 가지고, 설계대장의 핵심은 기본대장에 도출된 유해위험 요인에 대해서 위험성 평가를 해야 됩니다. 위험성 평가를 해서 허용 불가능 항목을 허용 가능하도록 도면이나 내역서, 시방서를 만들고 설계 반영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안전보건조정자가 대상인지,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대상인지, 재예방기술지도 대상인지 그 항목을 넣고, 그리고 건설공사 기간 산정하게 돼 있죠. 지금은 피자물수 다 산정하게 돼 있습니다. 혹한기, 폭설, 강우, 풍속 일정 지역에 따라서 다 데이터를 내서 공량을 산출해서 건설공사 기간을 산출하는데, 모든 공사는 건축공사 같은 경우는 준비기간은 30일, 정리기간 30일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은 공사할 때 정리기간, 준비기간 다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기간, 설계대장에 중요한 게 공사기간 산정, 그리고 위험성 평가, 그리고 안전 쪽에 유해위험도 도출하고 안전 쪽의 법령에 대해서 모든 걸 도출하셔야죠. 지금 설계안전보건대장 같은 경우는 설계자 엔지니어 분들이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안전점검, 가설구조물, 설계안전성검토, 안전관리계획서 이쪽으로 누락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할 때 다 도출을 시켜야 됩니다. 도출시키고 시공자가 설계안전보건대장을 가지고 유해 위험 높은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어떻게 계획을 할 건지, 재예방기술지도를 어떻게 할 건지에서 공사대장을 만들게 되죠. 모든 것은 적정성 확인되어 있고 적정성 확인이 됐을 경우에 이행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문가가 3개월마다 점검하게 되어 있죠. 여기서 전문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의 55조에 보시면은 1호가 산업안전지도사, 2호가 건설안전기술사, 3호가 경력 2년 이상의 건설안전기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업안전보건지도사는 고용노동부 쪽이고 건설안전기술사는 국토부 쪽이죠. 그래서 산업안전보건지도사는 현재 한 1,100명 정도 배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지도사를 활용을 해서 이제 하도록 되어 있는 법령입니다. 그래서 안전보건조정자 중요한 법입니다. 발주자 하시는 분들이 이 법을 잘 모르더라고요. 안전보건조정자가 도입된 지는 한 3년 정도 됐을 겁니다. 3년, 4년. 하나의 건설공사, 마감공사나 용접했을 경우에 화재 폭발이 많이 나죠. 작업이 혼재되니까. 그래서 안전보건조정자를 지정을 하거나 선임을 해야 되는데, 선임은 산업안전보건지도사가 해당이 되고,
지정은 보통 공사 감독자나 책임감리 기술자. 그래서 보통 지금 지자체에서는 안전보건조정자 대상일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발주할 때 안전보건조정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라고 명시를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정을 안 하시면은 전부 또 사업관리 기술인들이 들어와서 대가를 달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PQ를 한다든지 입찰을 할 때 안전보건조정자도 같이 업무를 보셔야 됩니다 해서 하시는 게 제일 무난해요. 지금 현장에 다녀보면은 안전보건조정자 지정이라는 소리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고 나면은 바로 이제 발주자의 책임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보통 지금은 책임감리 기술자들이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잠깐 보시면은 금년도 6월 2일날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개정이 되었어요. 개정이 된 목적은 그전에 8개 항목이었는데 지금은 마지막 항목에 위험성 평가 등에 따른 소요 비용이 들어가 있죠. 산업안전보건관리 불가 항목은 다 없어졌어요. 단지 사용을 하려면 위험성 평가를 해서 안전보건협의체 근거를 두고 10% 이내 사용을 해도 된다 해서 들어온 겁니다. 다음에 안전보건관리자 임금, 작업지휘자도 임금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그리고 안전보건교육, 건설기술진흥법이나 타법령에서 교육을 해도 안전보건교육으로 사용을 해도 된다. 그리고 현장에서 유해 위험 요인을 발굴하기 좋은 분들은 근로자죠. 근로자. 그리고 관리감독자. 근로자나 관리감독자가 유해 위험 요인을 제보를 안전관리자나 안전총괄 책임자한테 보고했을 경우에 유해 위험 요인이 맞다. 그러면은 소정의 상품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 법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근로자가 현장에서 유해 위험 요인을 발굴을 하거나 관리감독자가 봤을 경우에는 현장에 즉시 안전보건총괄 책임자, 안전관리자한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로자 안전을 위해서 이 법이 들어와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그래서 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2천만 원 이상 일정 요일에 의해서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산업재해예방기술지도 이 법이 8월 18일 날 개정이 되었어요. 그전에는 도급인이 재예방기관업체에 계약을 해서 착공계를 내게 되는데 왜 이 법이 도입이 되었느냐. 건설공사 도급인하고 재예방기관하고 계약을 하다 보니까 재예방기술지도업체에서 기술지도를 똑바로 못하죠. 재작년에 서울의 재예방기관업체에서 약식으로 하다가 매스컴에 나온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법은 지금 현재 상정문경 이미자 의원님께서 발의를 했죠. 발주자가 이제 계약을 해서 정확하게 기술 지도를 해라. 누가? 재예방기술지도업체. 재예방기술지도업체는 두 가지예요. 개인기관이 있고 법인기관이 있습니다. 개인기관은 저희들 같이 산업안전지도사. 산업안전지도사는 1인 기업이라서 재예방기관 면허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사는 1인 기업이 될 수가 있고, 법인기관은 6명 인원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법인기관은 지도사나 아니면 건설안전기술사를 보유를 한 명씩 해야 되고, 다음에 이제 건설안전기사. 딱 두 가지예요. 개인과 법인. 법인은 건설안전기사들이 나가죠. 건설안전기사가 나가고, 그리고 40억 이상일 경우에는 8회마다 산업안전지도사나 건설안전기술사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리고 15일마다. 이 법이 지금 바뀐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개인기관이 뭐냐, 법인기관이 뭐냐,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개인기관은 지도사가 직접 나갑니다. 산업안전지도사 갖고 있는 분들이 나가서 하는데,
지도사가 있는 분들은 지도사 등록을 합니다. 교육을 받고 등록을 하고 재예반 기간면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기술지도 나가고, 법인기관은 법인 또 노동부에 받아야죠. 법인은 기사가 나갑니다. 기사. 그래서 두 가지 장단점이 많아요. 개인은 최대 80회밖에 못해요. 80개. 한계가 있죠. 근데 법인은 인력이 많으니까 많이 기술 지도를 할 수 있는데, 경력이 적은 분들은 조금 기술 지도에 조금 난해한 점이 있겠죠. 그래서 이 차이점이고, 금액은 1억 이상, 120억, 법에 120억으로 돼 있어요. 근데 120억이 아니고, 올해 금년도 7월 1일부터는 60억입니다. 60억. 이 법령에는 120억 돼 있지만 왜 60억이냐? 선임을 하지 말아야 될 조건이 있죠.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은 재예반 기술 지도를 제외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자는 60억 이상은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이죠. 그래서 재예반 기술 지도는 인정을 안 합니다. 내년도에는 7월 1일부터는 안전관리자가 50억이에요. 50억. 그래서 50억 이하는 앞으로 재예반 기술 지도 업체에서 기술 지도를 해라. 50억 이상은 안전보건 전문가가 반기별 3개월마다 점검해라.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내년 7월 1일부터는 50억 기준으로 관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도급인, 우리 도급인 용어가 시공자죠. 시공자, 원청업체. 근데 공무원도 도급인이 들어와 있죠. 중대재해처벌법 보시면은 49억 미만으로서 시설 유지 보수 공사 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이 도급인입니다. 예를 들어서 청사에 리모델링 한다. 청사에 지붕 개체 공사한다. 공무원은 도급인 역할로 들어와 있어요. 발주자 역할이 아니고 도급인. 왜냐하면은 시설 지배를 하기 때문에 직접 감독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는 도급인 역할인데, 도급인 역할이 제일 중요한 게 안전보건 협의체도 만들어야 되고, 작업장 순회점검, 합동안전보건점검, 그리고 안전보건교육 실시 장소도 제공해야 되고 안전보건교육 확인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공무원들, 우리 공공기관도 이 내용을 잘 모를 거예요. 공공기관 큰 데는 좀 알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시는 분들이 감독을 감독을 뭐 컨설팅 받는다든지 아니면은 다 CM으로 넘기죠. 지금 그런 상태예요.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그래서 공무원이나 우리 공공기관에 오신 분들은 도급인 역할도 일부 들어있다. 이 내용을 좀 아셔야 돼요. 그리고 시공자가 도급인 경우에는 이 다 지켜야죠. 합동점검은 보통 현장에 가면 합동안전보건점검 약식으로 하는데, 법에 보시면은 도급인, 관계수급인, 도급인과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한 명이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현장에서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안 해요. 모르기 때문에. 그냥 현장 총괄 책임자나 안전관리자만 서류를 주관자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법에는 무조건 근로자가 참여하게 되어 있어요. 근로자 참여하게 있고, 협의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125 이상, 그리고 작업장 순회점검. 작업장 순회점검은 이틀에 한 번 하게 되어 있죠. 건설업 같은 경우에. 건설기술진흥법은 합의 한 번이고, 산업안전보건법 이틀에 한 번인데, 현장에 점검 나가다 보면은 그냥 정량화해요. 전부 현장 총괄 책임자가 지적을 했는데 뭐 지적한 코멘트도 없고 의견도 없어요. 그냥 안전관리자가 프린트해서 동그라미 치는 그런 상태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직접 총괄 책임자가 이틀에 한 번씩 현장에 나가서 보시고, 유해이온 요인이 발견됐을 경우에는 코멘트해서 관리감독자한테 시행하도록 지적을 하셔야 됩니다. 작업장 순회점검은 그 목적이에요. 근데 현장에서는 잘 안 하고 있죠. 합동안전보건점검도 잘 안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도급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시 돼서요. 그리고 위생시설, 휴게시설 설치하게 돼 있죠. 법적으로 이번에 8월 18일 날 도입되었습니다. 휴게시설. 남녀 구분해서 휴게시설을 설치해라. 그리고 사업장에도 설치를 해라. 설치 안 하면 과태료 굉장히 세지요. 그래서 지금
휴게시설 이 법이 강제 적용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주나 우리 경영 책임자 하시는 분들은 휴게시설 법에 들어와 있으니 이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노동부에서도 점검을 많이 다니더라고요.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보시면은 중대재해처벌법 4조 9조에 보시면 경영자 확보 의무사항이 되어 있어요. 이 법을 잘 지켜주셔야 됩니다. 의무사항 안에 쓸 경우는 책임을 처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첫째, 안전보건관리 체계구축. 안전보건관리 체계구축은 계획서, 매뉴얼, 절차서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경영 책임자의 그 회사의 그리고 지자체의 안전보건 방침, 목표를 세우고 조직을 갖추고 조직에 대해서 임무를 정하지 역할을 부여하고 사업장의 위험성 평가, 유의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건설공사장의 위험성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유의위험을 제거할 때 종사자, 근로자 의견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이 핵심이에요. 그리고 비상시 대비 대응 훈련도 하고 매뉴얼도 만들어라. 그리고 맨 하단에 보시면 안전보건 법령의 그 관리상 이행 조치, 반기별 점검하게 되어 있죠. 반기별 점검 도급인이 경영 책임자한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량화 평가에서. 근데 지금 실질적으로 도급인이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반기별 점검 서류로 만들지 몰라요. 그래서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평가를 해서 경영 책임자한테 보고를 하고 그 경영 책임자는 제대로 맞는지 이행할 의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안전보건교육, 유해 위협 특별안전보건교육이 반기별 점검하도록 되어 있죠. 이 법이 들어와 있는데 경영 책임자의 확보 의무사항이에요. 그래서 원래 12월 말일 전에 안 된 그 공공기관 지자체 우리 사업주분들은 하셔야 됩니다. 사고가 안 나면 관계없어요. 사고가 났다. 그럼 처벌받는 거예요. 경영 책임자 처벌이고 담당 공무원은 과실로 조사를 받게 돼 있죠.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고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 책임자의 의무사항을 안 했을 경우는 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의 핵심은 다 여기 다 되어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안전보건 목표는 그냥 정량할 수 있도록 우리가 원래 목표를 세웠다. 그 목표를 실행할 수 있도록 작성을 하셔야 돼요. 실행도 못하는 그냥 무죄의 달성, 중대재해 제로. 실행을 못하잖아요. 그지요? 그래서 실행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원래는 우리 공직자, 현장, 관계자 안전보건 교육을 어떻게 매표하겠다. 정량화 되도록. 그러면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중대재해 제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노동부에서 이런 안전보건 목표 방침 다 봅니다. 사고 났을 경우에. 그래서 실행 가능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성과, 후속 조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조직의 역할을 부여하는 게 최고죠. 그리고 제일 핵심은 결국에는 최고 경영자,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 우리가 들어간 분들은 관심과 의지가 있어야 돼요. 결국에는 안전에 대한 거는 다 예산,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돈, 시설, 조직. 최고의 경영 책임자가 안전에 대해서 잘 모르면은 운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경영 책임자 오신 분도 있을지 모르는데 관심을 갖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관심을 갖고 조직을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라. 목표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금년도에 목표를 세웠다. 그럼 내년도에 다시 목표를 세워야죠. 평가를 해서. 그래서 안전보건 목표 경영 방침은 성과 가능하도록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잠시 사업장 위험성 보시면 위험성 우리 리스크 빈도 강도가 높은 게 많죠. 위험성이란 건 추락, 전도,
충돌, 질시, 화재, 폭발 많죠. 첫 번째 보시면은 어떤 위험성이 있을까요? 추락하겠죠. 난간대 없죠, 그죠? 모 지자체인데 2층에 전기실이 있습니다. 그 종사자들 다 근무를 하는 지역이더라고요. 지금 저기 난간대가 예전에 건물을 지은 건물인데 높이가 600밖에 안 돼요. 우리가 난간대는 높이가 900, 90cm 이상 되도록 되어 있죠, 그죠? 지금 이런 경우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종사자나 근로자 추락 확률이 많죠. 추락하면 대부분 추락은 다 사망이죠. 위험성이 높죠. 위험성이 굉장히 높은 게 위험성 빈도가 강도가 한 4 정도 나오겠죠. 빈도도 4 정도 나오겠죠. 난간대가 없으니까. 이런 경우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도 받지만은 형법으로 고의범으로 들어가요. 왜? 난간대가 없으면은 추락한다는 사실 다 인지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난간대를 안 했어요. 그러면은 형법으로 고의범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셔야 돼요. 우리 사업장 유해위험 요인이 있는지 없는지 잘 보시고, 이런 경우는 안전난간대를 즉시 보강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시면은 이 부분이 이제 유해화학 물질이죠. MSD에서 물질안전보건자료, 물질안전보건자료 법이 많이 강화되었습니다. 생산자, 제공자 물질 받아서 작성을 해야죠. 작성도 하고 근로자 교육도 해야 되고, 유해화학 물질의 제품명, 응급조치는 어떻게 할 건지 게시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렇게 관리하면 안 되죠. 그리고 결국에는 근로자 교육도 해야 되는데, 대구 정수장 사고가 그런 경우예요. 지금 보시면은 이 두 가지 굉장히 위험성이 높겠죠. 빈도나 강도 따지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위험성이 한 16 정도 나올 겁니다. 추락은 떨어지면 다 사망하고, 유해화학 물질은 질식도 하고 화재, 폭발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바로 즉시 조치를 하셔야 되는 사업장입니다. 자, 결국에는 건설공사 위험성 평가는, 우리가 건설공사 위험성 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의 36조에 보시면은 위험성 평가를 하의한다고 되어 있죠. 근데 벌칙이 없어요. 근데 중대재해처벌법은 50억 이상은 위험성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억 이상은 무조건 하셔야 돼요. 최초평가, 수시평가, 1일평가. 수시평가는 공정표를 가지고 수시평가를 하셔야죠. 수시평가를 할 때 협의체 관계자, 협의체 회의도 하고 교육도 해야 되고, 그리고 회의도 해야 되고, 결국에는 안전점검을 해라, 지속적으로 개선해라, 안전보건 활동을 해야 되는데, 현장에서 큰 현장 배구는 잘 안 해요. 굉장히 열악해서, 그리고 잘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하셔야 됩니다. 결국 위험성 평가는 안전보건 활동을 하라는 얘기예요. 최초 수시 TBM 해서 그날 하루아침에 TBM 할 때 관리감독자가 오늘 유해위험 요인을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안전대를 매라, 그 다음에 안전모를 어디 착용해라,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라, 이를 평가를 하야죠. 이 활동을 안 하고 사고 나면은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 모든 게 안전보건 활동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전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추정해서 결정해서 위험성 감소 대책 수립해서 결국 교육을 해라. 결국 위험성 평가는 교육이에요. 교육. 누가? 근로자, 종사자. 교육을 안 하면 모르잖아, 그죠? 그 현장의 시스템도 모르고 그날 공법도 몰라요. 그래서 교육을 꼭 실시해라. 목적이 교육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교육. 우리가 이제 경영 책임자 보시면은 우리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에 비상시 대응 조치 계획 매뉴얼 만들게 돼 있죠. 비상시 대응 조치 매뉴얼 하시려면 이제 내외부 비상 연락망,
조직 구성, 비상정보 체계, 피난 유도 작성을 하는데 이것도 법에 들어있어요. 6개월 반기별로 훈련을 실시해라. 누구?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도록. 예를 들어서 건설공사 고층 건물 짓는다. 화재 훈련 한 번씩 해야죠. 시나리오도 만들고, 그리고 화재가 나면은 비상계를 어떻게 움직인다든지 응급자는 어떻게 한다든지 그렇게 훈련을 한 번씩 해야 됩니다. 시나리오도 만들고. 그리고 현장의 추락이 많이 되죠. 그럼 추락했을 경우에 누가 응급조치를 할 것인가, 누가 119에 요청을 할 것인가 다 하셔야 됩니다. 이 법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시나리오도 만들고 훈련도 해라. 목적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반기별 점검해라. 반기별 점검 지금 건설공사 같은 경우에 일군 업체 빼고는 지금 지방에서는 잘 모르고 있어요. 정량평가해야 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에 대해서 각 항목별로 점수를 매기게 돼 있어요. 양호는 1점이면 불량이면 6점이면 0.6점이면 그렇게 배점을 다 해야 됩니다. 해서 서류평가, 서류 현장. 근데 중대재해처벌은 다 서류로 보죠, 서류. 그래서 서류 비중이 많아요. 서류가 한 60점 차지하면 현장 40점. 그럼 점수제가 나올 거예요. 점수제로 해서 경영 책임자한테 보고를 해야 됩니다. 보고하면은 경영 책임자가 공사장별로 나오겠죠. 아니면 그리고 도급 용역 위탁 사업장 다 나옵니다. 점수제가. 그래서 A 건설공사, A 사업 건설사업관리기술단 업체 점수가 다 나올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점수가 낮게 나온 데는 차기 연도에는 입찰을 제한을 건다든지 교육을 실시한다든지 어떻게 안전보건 활동을 대처한다는 그 목적이에요. 그래서 반기별 점검이 중요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기별 점검은 중대재해처벌법 서류가 들어있기 때문에 서류를 명확하게 실행이 있도록 잘 만들으셔야 돼요. 반기별 점검 그리고 특별안전보건교육 법에 2시간 이상 되어 있습니다. 밀폐공간 그리고 1톤 이상 크레인 쓴다든지 동바리, 기계 모두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특별안전보건교육이 들어와 있어요. 산업안전보건법에 특별안전보건교육도 있지만 중대재해처벌법에는 하도록 반기별 점검받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강사는 산업안전지도사나 제예방기관의 3년 이상 근무자, 안전보건총괄 책임자, 안전관리자가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근거를 꼭 남겨두셔야 됩니다. 반기별 점검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평가를 받게 되어 있죠. 그리고 특별안전보건교육은 사고가 많이 나요. 그래서 꼭 실행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현장에 가시면은 안 한 경우가 많아요. 안전관리자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약식으로 근로자들 그냥 서명만 받는 그런 현장이 많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사고 나면은 다 조사를 하죠. 그래서 특별안전보건교육의 중요성이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 책임자가 이제 검토를 하죠. 모든 게 계획 수립에서 반기별 점검에서 재분석해서 내년도 어떻게 목표를 할 건지 안전보건 목표를 설정해야죠. 차기 연도에 피드백 관리해라. 그래서 경영 책임자는 그의 계획 수립부터 마지막 반기별 점검에서 사업장별, 부서별, 도급 용역, 위탁 사업장 다 평가를 해서 보고를 해서 내년도에 개선 대책하라는 목적입니다. 계속 피드백 관리해라. 그런 목적이에요. 경영자 검토. 자, 경영자 처벌 아직 처벌된 분은 없죠. 결국 처벌은 그냥 처벌하는 게 아니죠. 그 안전보건 활동을 모든 자료를 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내겠죠. 그죠? 그래서 처벌은 한 2, 3년 후에 있으면 나오겠죠. 최종 재판부에서. 그래서 그 전에 처벌보다는 예방적으로 많이 하셔야 됩니다. 사고 나면은 안전보건 활동, 안전보건 관리 구축 했나 안 했나 서류를 다 가지고 오라 해요. 그래서
모든 안전보건 활동을 많이 하셔야 돼요. 하시고 컨설팅도 받고 기술지도 받고 자문도 받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처벌은 들어와 있는데 지금 아직 처벌 대포는 없는 것 같아요. 예. 결국에는 중대재해처벌법 경영책임자 의지, 관심, 노력, 그리고 조직에 대한 인식의 변화, 그리고 역량이 높아야죠. 교육을 받으셔야 돼요. 우리 관리자분, 종사자, 근로자, 현장, 공무원들 특히 공직자분들 산업안전보험은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역량을 키우셔야 돼요. 역량도 키우고 안전보건활동, TBM, 조회, 위험성평가, 회의, 안전점검 자체적으로 수립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개선해라. 중대재해처벌법 목적은 경영적 책임자의 리더십과 안전보건활동, 조직, 위험성평가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지속적 관리해라. 그런 목적입니다. 결국에는 이 2달 전에 대구에 정수장 사고 났죠. 왜 사고 났을까요? 밀폐공간인데 밀폐공간은 특별안전보건교육 2시간 하게 돼 있죠. 교육도 안 받았고 응급조치를 어떻게 한다든지 사전에 산소농도, 일산화탄소 측정도 안 했을 거고 환기도 안 했을 거예요. 결국에는 무지에서 와서 사고 난 거예요. 누가? 담당 공무원. 몰랐기 때문에 용역업체에 그냥 들어가서 출사고 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담당 공무원은 문제가 되겠죠. 업무상 과실로. 그래서 특별한 지금 지자체에서 근래 난 현장이에요. 대구에서.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공무원들, 공공기관 담당자 많이 아셔야 됩니다. 결국엔 우리 과연 현실은 어떨까요? 산업안전보호법이 전면 개정되고 중대재해처벌 처음 생기고 시행이 되는데도 우리 현실은 잘 몰라요. 망각하고 현실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준비도 아직 많이 미진합니다. 그래서 안전보건 관리 체계도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 상태로 갈 수가 없죠. 2024년 1월 27일부터는 전 현장이에요. 전 현장. 지금 이제 1년 한 3개월 남았는데 준비를 하셔야 돼요. 과연 2024년도부터는 전 현장, 전 사업장이죠. 5인 이상 사업장. 지금부터 준비 안 하면 그때에 대해서 1년 후에는 관리를 못 할 거예요. 우리 공공기관, 지자체, 우리 사업주, 모든 분들 다 대상이에요. 지금이라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셔야만 이 재해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조직을 운영해서 조직에 대한 역량을 키워야 됩니다. 역량 없이는 힘들겠죠. 결국에는 제대로 하자. 중대재해 자꾸 감소를 하자면은 지금 법원 처벌을 하니까 변호사들이 좋죠. 변호사. 근데 처벌보다는 우리가 예방적으로 법을 조금만 바꿔야죠. 예방도 해야 되고 전문가한테 지도 조언 많이 들으셔야 돼요. 전문가는 우리가 안전보건법령을 가지고 실행하는 분들은 산업안전지도사, 산업보건지도사예요. 이런 분들 활용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효성 있는 안전보건교육. 지금까지 공무원, 공공기관은 잘 몰라요. 산업안전법이 너무 어려워서. 근데 지금이라도 준비를 하셔야 돼요.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교육시설안전법 많죠. 건축물관리법, 건축법. 포괄적으로 안전보건법령은 많아요. 그 중에 산업안전보건법 기준규칙은 제일 먼저 아셔야 돼요. 그래서 교육도 하고 위험성평가도 확인 검토 제도가 들어와야 돼요. 위험성평가 누가 하도록 그렇게 안 되죠 지금. 그래서 제대로 하는 데가 잘 없더라고요. 곧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저희들이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우리가 협회 차원에서 자꾸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위험성 평가를 제대로 해서 사업장이나 현장이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도사나 재예방 기관업체가 하도록 그렇게
노동부하고 자꾸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위험성 평가도 확인하는 제도가 신설되어야만 재해를 줄일 수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산업안전보건지도사가 현재 1,100명 배출되어 있어요. 산업안전보건지도사는 건설안전, 전기, 기계, 하공, 보건 쪽에 위생하고 환경 쪽 두 파트예요. 근데 금년도 9월 21일 날 원래 좀 배출 많이 했어요. 한 383명. 지금 중대재해처벌부터 들어오고 해서 산업안전지도사가 많이 모자라는 실정이에요. 그렇다고 이 자격만 갖고 있는 분들이 다 운영도 안 하죠. 기존에 근무하는 분들도 있고 해서 실질적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이 한 500명 정도, 건설안전 같은 경우는 한 300명 정도 될 거예요. 수도권이나 충청도에 많이 있는 상태고, 이 대구 경북에는 별로 없어요.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 정부에서 지도사를 한 380명 좀 많이 배출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중대재해처벌법 할 일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도사 활용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지도사들도 책임 많아요. 업무적인 책임, 사업주에 대한 책임, 근로자에 대한 책임, 그리고 전문 지식, 프로페셔널이 있어야죠. 그리고 지역에 어떤 전문성을 발휘해야 되고, 그리고 역할 중요하죠. 결국에는 건설업 사고도 많이 하고 중소기업체 많이 나는데 누가 재해를 줄일 것인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못해요. 점검만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도사 역할, 중대재해청, 그리고 지자체, 공공기관 자문을 많이 받으셔야 돼요. 전문가한테 자문도 받고 조언도 받고, 그리고 위험성 평가를 제대로 해라. 그리고 결국에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전문가한테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역할이 많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현실은 재해는 줄여야 되는데 정부에서는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원래 사고도 많이 났죠. 앞으로 문제예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이거는 서로 구심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마지막입니다. 이제 원래 저희들이 협회 차원에서 산업안전보건지도사 활용을 위해서 산업안전보건지도사법을 제정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세미나 개최했어요. 고용노동부 우리 담당 사무관님 모시고 산업안전보건지도사법을 만들어서 제대로 안전보건 관리에 대해서 책임을 갖겠다 해서 저희들이 자체 워크숍도 했는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잘 돼 있는데 일본이에요. 일본 노동위생안전법이 잘 되어 있죠. 일본은 지도사 하면은 제일 잘 알아줘요. 우리나라는 지금 현실이 지도사 하면 잘 모르죠. 기술사는 알아주는데 지도사는 잘 모르신 분들이 많아요. 결국에는 지도사는 기술을 베이스로 깔고 경영, 조직을 관리하는 게 지도사예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지도사가 굉장히 활발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오늘 결국에는 우리 중대재해처벌법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인 만큼 느끼고 느낀 만큼 행동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되었는데 아직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이라부터 준비를 하셔야지. 준비 안 하시면은 2024년 1월 27일부터는 전 현장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도급 용역 위탁 사업장 다 포함이에요. 그리고 중대시민제도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서서히 준비를 해서 대처를 하셔야지. 대처 안 하시면은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하시고, 잘 모르시면은 전문가한테 조언을 받아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는 잠깐 소개를 드릴게요. 저희 회사는 경상북도 도청 앞에 있습니다. 한국건설안전기술원, 그리고 산업안전지도사 등록기관이에요. 그리고 기술사 등록기관 재해지기술사 사무소 2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안전 쪽에 산업안전보호법, 건설기술진흥법,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면 전화나 이메일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대표님께서 유익한 특강을 진행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과 산업안전 보건지도사 역할에 대한 특강이었는데요. 특강을 마치기 전에 잠시 질의응답의 순서를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관련된 질문도 좋고요. 혹은 특강에 관련해서 추가로 질문사항 있으시면 자리에서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면 저희가 질문에 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께서 대신해서 응답을 해드리려 하는데요. 혹시 질문하실 분이 계실까요? 간략하게 좀 손을 들어서 표해 주셔도 되고요. 워낙 또 이제 완벽하게 특강을 진행해 주셔서 그러신지 그러면 질문이 추가적으로는 없는 것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이제 특강을 좀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결국에는 경영 책임자의 강력한 리더십과 의지 또 관심도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인력과 예산을 투입을 해서 목표를 세우고 안전 보건 활동을 실행하는 게 요지라는 점도 이 특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또 오늘 특강 멋진 특강도 진행해 주신 대표님을 향해서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것으로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